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고 있죠? 이제 학기가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남았네요.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중간에 또 많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이 놀랍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양문 과제를 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20명 이상의 학생이 꼬박꼬박 책을 읽고 요약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런 성실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튼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자, 이미 7장을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봤겠지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스피노자가 쓴 정치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1677년에 출판된 글이고요. 그 시대적 한계 또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읽어야 하겠지만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과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특히 이제 그것의 민주적 성격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죠. 아무리 어떤 제도를 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그것이 과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중요한 이제 고민인데 스피노자의 지금 군주국가에 대한 묘사, 그다음에 귀족국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민주국가 이렇게 정부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정부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지금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민주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적일 때 이제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논의해 봐야겠지만 어느 한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수를 꿈꾸듯이 국가 역시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데 내전을 겪으면서 죽지 못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 국가가 그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힘을 그 구성원들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구성원들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그 구성원들 개개인의 힘을 키워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힘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그 구성원들의 힘이 깨지지 않도록 평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주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군주국가의 중요한 제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제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군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스피노자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죠. 자, 아무튼 오늘은 7장 13절부터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201쪽입니다. 왕의 자문관이 종신으로 선발돼서는 안 되고 3년, 4년 또는 최대 5년 임기로 선발돼야 한다. 이것은 그 각 시족별로 배출하는 왕의 최고 자문관 회의의 구성원이 한 시족별로 3명 또는 4명 또는 5명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그 나라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는 인구 규모 또는 집단에 비례한 어떤 대표의 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 정치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원 의원을 선출하죠. 원리가 다릅니다. 상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상원은
주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죠. 그래서 주별로 2명의 상원 의원을 배출해서 상원 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그러나 하원은 인구 비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원과 상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대표 체계를 갖춘 배경은 미국의 독특한 건국 배경이 있죠. 그래서 연방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연방이라고 하는,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라고 하는 이중대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그 주들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이 민주적이냐라고 얘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나라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선거구에 사는 사람과 광주가 아니라 전남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시골에 사는 국민 한 사람의 표는 똑같이 1등가의 표 값을 가질까요? 자,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투표소에 가서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밀 대도시의 주민들은 50만 명이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반면에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국민들은 10만 명이 한 명을 선출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수를 똑같이 20만 명이 한 명을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강원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농촌 지역은 하나의 선거국 규모가 굉장히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대표자의 수가 너무나 적어지죠. 반대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은 선거구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배출하는 정치인의 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바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긴 한데 분명한 건 사람들이 1인 1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각 사람이 평등하게 대표되어야 된다고 하는 관념이고 그 평등하게 대표된다고 할 때는 프로포셔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의 지지가 더 많이 대표되고 더 적은 사람의 지지가 덜 대표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 뭐 웬만한 민주국가는 다 가지고 있죠. 약간씩의 이제 그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하원에서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또는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적은 수의 사람은 더 적은 힘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봐요. 자, 스피노자 역시 지금 군주 국가인데도 그 군주 국가가 의존해야 하는 근거해야 하는 그 자문관 회의는 일반 백성으로부터 구성되고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특수하게 시족 단위로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족별로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구성이 개개인이 아니라 시족별입니다. 그러니까 시족 간의 어떤 그 삶의 단위가 시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시족별로 평등하게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을 배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이렇게 교체되도록 했죠. 자, 이런 식의 그 부분적인 교체의 원리는 선진국의 의회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의 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상원도 그렇게 절반씩 교체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임기를 정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연임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명예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사람들을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에요. 자,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불평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서적 메커니즘에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기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5년의 시간조차도 아주 길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회의의 가장 큰 부분이 선물이나 호의에 의해 매수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어느 시족의 법률 전문가가 떠나고 새로운 법률 전문가가 그 자리에 선발되는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각 시족에서 두 사람이 떠나고 두 사람이 새롭게 그 뒤를 잇는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부분적 교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름으로써 부패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바깥에서 누군가를 매수하고자 해도 그 사람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매수의 효과가 별 의미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임기를 짧게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짧게 한다거나 그리고 연임을 막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이제 군대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할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사람이 초선, 예를 들어 연임을 금지한다면 모든 사람이 항상 초선 의원이겠죠. 그리고 뭐 좀 익숙해질 법하면 벌써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흔히 제기하죠. 어떤 반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해야 비판이 가능하죠. 애초에 요구하는 게 없으면 비판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뭘 기대했길래 그렇게 비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기대는 상당 부분 비판을 위해서 높이 놓는 건데 사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료가 발휘해야 할 문제일 수 있어요.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풀타임 공무원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하죠. 다만 문제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한다거나, 즉, 그것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책임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조금 뭐 어려운 한자어로 석명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냐면 성명하다. 이게 어나운스먼트 할 때의 성명이 아니라 기억 받침입니다. 석명. 해명하란 얘기예요. 설명하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갖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감시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전문가가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행정부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럼 사실 뭐 안 봐도 뻔히 다 알고 있고 다 이해가 되면 뭐 더 물어볼 게 있겠어요. 그러면 국정감사할 때 질의할 것도 별로 없겠죠. 뭐 자료 요구할 것도 별로 없겠죠. 다 알고 있고 다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공무원 출신들이 은퇴를 앞두고서 인생 이모작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임기가 짧더라도 그래서 항상 초선들이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한테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평균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국왕의 자문관 회의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자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세워진 정치 공동체에서 다스리는 자보다 더 큰 안전을 누릴 수 없다. 자, 안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글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가져요. 그러니까 단임제 대통령은 다를까요? 단임제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낮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을 하려면 잘해야 하죠. 그러니까 연임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개헌 논의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4년 연임제예요. 미국을 따라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4년 동안 또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근데 반대로 5년 단임제는 그냥 어차피 더 할 것도 아닌데 대충 하다 만다. 뭐 이런 식의 뭐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4년 단임제도 4년 연임제도 4년만 열심히 하고 두 번째 4년은 아예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연임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사실상 설득력은 별로 없고요. 이 5년 단임제이더라도 대통령이 자기의 퇴임 후를 생각해서 조심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의 헌정사는 매우 비극적이게도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끝이 다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임 후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것을 목표로 자기 임기를 잘 관리하는 것만 해도 중요한 일이죠. 자, 이처럼 언제나 자기 지위를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임 후에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른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한국과 같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본다면. 근데 하물며 예전에 왕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불신 게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불행한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왕정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언제나 위험은 2인자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 2인자를 그런 위협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왕도 안심하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2인자들도 그런 야심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서로 그러니까 야심을 품지 않으니까 왕이 굳이 제거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인자인 자문관이 만약에 수가 적은 만큼 각자의 힘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왕에게 위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05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과거의 무수한 예들이 그것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인자 왕이 이제 뭐랄까요, 지적으로나 판단과 관련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문관들, 이런 사람들을 감히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수를 많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205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면요. 자문관들은 그러나 다섯 번째 줄이네요. 그러나 만약 자문관들이 그와 같은 범죄에 참여하기에 수적으로 너무 많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하고 4년 넘게 그 공직에 직무하지 않는다면 왕이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그럼으로써 동시에 모든 시민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들은 왕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왕이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즉 자문관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동시에 시민을 공격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왕의 자문관들이 시민들과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자문관들을 공격해도 시민들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왕은 쉽게 이 자문관들을 공격하고 해산시켜 버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대충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공화국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해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없죠. 사실 몇 년인가요? 2003년인가요? 2004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국민들이 왜 그 탄핵에 반대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요? 내가 선출한 대통령이고 내가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였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연결성, 민주적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유대를 창출해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자문관 회의는 형식적으로는 왕이 선출하게 돼 있어요. 위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발의 풀이 이 시족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한 나이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명단에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언젠가는 그렇게 선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즉 자기의 권리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뽑히겠거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내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갑자기 그 제도를 없앤다? 왕이? 그러면 뭔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식의 정서적 연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야 함부로 왕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왕이 자문관 회의를 없애거나 자문관들의 어떤 활동의 자유를 막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왕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왕이 혼자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군주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신민에게 불쾌한 일이며 신이 만든 제도에나 인간이 만든 제도에나 모두 어긋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15절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7장은 앞에서 얘기한 군주국가의 기초를 이제 증명한, 이제 뭐랄까요,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로 논증하고 있는데요. 자,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큰 도시, 그리고 더 잘 방어된 도시를 가질수록 그만큼 더 강하고, 그러므로 더 많이 자기 권리 아래에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국방이 잘 돼 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더 안전하고, 그렇죠. 거주하는 장소가 안전할수록 시민들이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을 덜 두려워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자기 자유를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인간이 더 부유할수록 자기의 안전을 더 많이 염려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군대는 시민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왜냐? 무장한 사람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자기 권리 아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무기를 주고 도시 방어 수단을 믿고 맡기는 시민들은 자기 권리를 그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며 그의 신의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군대에 관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호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징집제를 포기하지 않고 모병제를 도입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때 뭐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60만 대군이 필요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스피노자의 생각도 뭐랄까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동시에 공동의 재산이죠. 즉 조국을 방어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강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 평민들, 군주국가에서 사실상 백성인 이 사람들을 모두 병사가 되도록 하는 데에는 전쟁의 위험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과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전쟁의 부담도 그렇고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잃을 수 있는 것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이런 왕정이 호전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정과 왕정이라고 하는 이제 대립적인 시각이 있죠. 예를 들어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로마 공화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제국으로 바뀌면서 나빠졌다. 이제 이런 식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으로 변해서 결국은 부패와 향락과 타락이 발생하고 결국 몰락했다. 반대로 공화정 시절에는 시민들의 덕성이 굉장히 충만했고 건강했다. 이런 식의 대비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지배자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쟁의 피해는 백성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백성과 군주 사이에 어떤 이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식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생각,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 공화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한편으로는 시민군 제도를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이 국가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전쟁 지향적이기보다는 방어 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정서인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용병은 큰 비용 없이 모집될 수 없고 하는 일 없는 군대의 유지를 위한 세금 징수를 시민들은 좀처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시민들이 직접 여러분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정서를 지금 상업 도시인 암스테르담에 살았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인간이 돈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리가 이속을 따지는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뭘 하다가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웬만하면 몸 고생 안 하고 이제 돈으로 때우려는 성향도 나타나요. 그런데 또 동시에
내가 이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그 돈을 남한테 주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배달 비용도 싸죠. 또 온갖 인건비들이 싼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유럽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사회에서는 그 돈이면 내가 차라리 하겠다. 내가 하고 남은 돈으로 차라리 고기 사 먹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상인의 계산 속에 의해서 괜히 용병한테 전쟁이 안 나는 동안은 이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자본주의적 마인드죠. 여러분들 꺾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은 이제 그 법적으로 아마 금지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하건 식당에서 일을 하건 알바를 고용을 하는데 시급 알바를 딱 그 시간만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8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면 손님이 없는 때에도 어쨌든 시급은 나가게 되니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중간에 뭐 2시간 딱 바쁠 때만 이용하고 나머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 2~3시간 동안에 어디 가서 놀다 와 하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미터기 같은 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녁 시간 장사할 때 5시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의 고용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돈이 나가는 걸 아까워하는 것. 이게 바로 상인의 마인드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 상인의 마인드가 도덕적 관점에서 나쁘다고 훈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인의 마인드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도 즉 비싼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하기보단 그냥 내가 복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복무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쟁이 나서 굳이 다치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평화지향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지향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남의 침략을 받고 남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 목숨 소중하고 내 재산 소중하고 내 자유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의 전체 또는 큰 부분에 명령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대 1년의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자, 이 스피노자는 끊임없이 이 군주 국가가 형식상 왕이 있는데 전쟁 때문에 왕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은 언제나 영웅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영웅 중에서 6.25가 배출한 영웅이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백선엽 장군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 때의 영웅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만들어낸 미국의 영웅은 누군가요? 메가더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당시의 미국 대통령의 지위를 위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싶었겠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 현역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논리가 언제나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피노자는 일관되게 왕국이 안정적이려면 왕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들이 자체적으로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군대 자체도 철저하게 그런 논리에 맞춰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사령관이 없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임기를 딱 1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어떤 뭐랄까 군사적 영광을 통해 왕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아주 이런 인간의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면 209쪽 위에서 5번째 줄 정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의 더 큰 안전을 위해 추가된 것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왕의 자문관들 중에서 선출되거나 그 공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즉
대부분 새롭고 위험한 것보다 오래되고 확실한 것을 더 선호할 나이에 도달한 사람 가운데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스피노자는 연령조차도 변수로 고려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정치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 어떤 투표 성향과 관련해서 연령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젊을수록 좀 더 진보적이거나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변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정치학 시간에 다 배웠죠? 이런 에이지 이펙터하고 제너레이션 이펙트는 다른 겁니다. 세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연령 집단이 젊었을 때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공유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성향에 큰 변화가 없이 어떤 그 성향을 계속 보존하는, 유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이른바 386 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됐지만 보수화하지 않고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안정을 선호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반대로 젊을수록 모험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이런 성향이 에이지 이펙트 연령 효과인데 스피노자는 지금 연령 효과를 군대와 관련해서 삽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그렇게 모험적으로 벌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까지도 다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문관 회의도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대의 지휘관도 이런 자문관 중에서 또는 이미 자문관을 다 거친 사람들, 그러면 나이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정지향적일 거라는 거죠. 군인이 겁쟁이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약간 그렇죠. 양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일이에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 군인들이 오히려 전쟁과 관련해서 판단이 상당히 신중한 반면에 정치인들이 군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덜 신중하게 전쟁과 관련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스피노자는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18절로 넘어가 봅시다. 더 큰 도시들이 시민의 수에 상응해 더 많은 수의 자문관을 가지고 공정하게 더 많은 표를 던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시민들이 씨족들로 구분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씨족의 규모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피노자는 어쨌든 씨족과 관련해서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씨족들이 소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친족 집단들 규모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거나 적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데 다만 도시가 큰 도시라면 더 많은 씨족들이 친족 집단이 있을 거고 어, 도시가 작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족들도 사이즈가 작거나 수가 적겠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구 비례의 원리예요. 사실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사실 이 선거라는 것이 없었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서서히 영국에서 선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선거를 해요. 그러나 보통 선거가 치러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예요.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이런 것들이 이 보장된 것은 20세기의 일이고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차등 선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권은 되게 가장이 가지고 있었죠. 가장. 남성 가장이. 그러니까 바로 이 가족이 몇 개이냐. 그건 도시가 크면 그만큼 가족 수가 많을 거고 도시가 작으면 가족 수가 적겠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가족이다. 4명, 5명 산다.
그러면 한 가족에서 자문관을 서너 명을 보낸다? 이게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핵가족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큰 대가족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근데 조부모와 부모와 자식 정도로 이어져도 10명 정도 상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3명, 4명, 5명이 자문관이다? 이것도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피노자 시절에 생각하고 있는 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경제 공동체와 같은 가족, 시족인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시족들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더 큰 도시에는 더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더 많은 수의 자문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피노자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이 시민들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고 시민들 사이의 평등이 보장될 때 그 국가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국가의 힘은 그러므로 또한 권리는 자, 힘과 권리는 늘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힘은 그러므로 또한 권리는 시민의 수를 통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의 평등을 지키기 위한 다른 더 적합한 수단이 생각될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자기 종족에 귀속되고 출신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인식되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어요? 자, 현대의 많은 합리주의적인 또는 계몽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귀속적 정체성에 함몰되지 않아야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전쟁의 원인을 왕 탓으로 돌렸어요. 또는 귀족들의 오만 탓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자기 허세 부리느라고 결투 신청하고 그러다가 전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팔다리 잘리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의 어떤 욕망, 야망,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야망, 그리고 귀족들의 오만 이런 것들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국이 이제 민족국가, 국민국가로 변하고 나서는 바로 이 국민들의 집단 이기심, 이걸 이제 민족주의라고도 얘기하죠.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국민주의, 내셔널리즘. 자, 뭐라 하건 간에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 유럽에서 다 바로 그런 식의 집단적 이기심, 다른 집단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이런 형태의 집단적 정체성의 표출이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런 민족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어느 집단에 귀속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후반부에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책들 보면 민족주의는 민족은 허구다라든지 뭐 민족주의는 뭐 반역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민족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담론들이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집단주의, 일본 군국주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것도 사실 일본 민족주의죠. 그것이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배를 겪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우리도 민족주의가 과잉되면 그런 식의 제국주의적 팽창 또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비판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인간이 어떤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고 그 귀속적 정체성을 이용해서 남과 자기를 구분하려고 하는 성향을 바로 파괴적인 어떤 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이죠. 세계 시민주의, 사회 동포주의. 이런 이렇게 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유럽 연합의 등장도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유럽이 바로 민족주의적 열정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했고, 뭐랄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우리를 인류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면 스피노자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그렇게 귀속되고 싶어하는 성향은 이건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본성의 타락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끊임없이 이제 시각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자, 맨 1장에서부터 스피노자가 계속 반복해서 논박했던 것은 뭐냐면, 자,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상적인 본성의 타락으로 보는 시각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참, 이 논쟁이 이게 딱 끝날 리는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반복될 거예요. 이상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 자, 아무튼 스피노자의 현실주의적 시각은 그것을 긍정하고 있어요. 인간이 집단적으로 귀속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구별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 뭔가 잘났다고 믿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주의적 접근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채로, 다만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상응해서 대표자를 가지도록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따로 특별히 뭔가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주장의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 밖에 자연 상태에서 각 사람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에 속한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땅과 거기에 붙어 있어서 어디에도 감출 수 없고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다. 즉 부동산이죠. 그러므로 땅과 우리가 말한 조건에 의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우선 정치 공동체의 공동의 권리에, 즉 힘을 합쳐 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또는 모든 사람이 권한을 주어 자신들을 위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땅과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시민들이 그곳에 발을 붙이고 공동의 권리, 곧 자유를 지킬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자, 이 스피노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주장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뭐냐면 안보의 차원에서 부동산을 종속 변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귀족 국가에 관한 구상을 볼 때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곳에 가서는 일반 평민들,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도록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 평민들에게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쓰도록 해요. 똑같이 평민인데 왜 귀족 국가에서는 사라고 하고 여기서는 빌리라고 하는가? 이건 철저하게 어떤 재산에 관련된 정책이거나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까? 국가 안보에 이로울까 하는 거죠.
특히 이 시기는 워낙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잘 막을 수 있는지 방어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바로 이 관점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약문 중에 이런 것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관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분배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로운지 해로운지 여부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나아가면 단순히 뭐랄까요? 평등이 옳기 때문에 또는 단순히 어떤 사회적으로 이것이 이롭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공동체.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이 국가는 키비타스예요. 그리고 키비타스라는 것은 키베스 시민들의 연합이에요. 그 시민들의 연합이 안전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자기를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조차도 그 목적에 따라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마치 재산에 대한 권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상의 가치, 지고의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유재산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무슨 천부인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해 봐야 그 지고의 또는 천부인권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사유재산이 보존되는 것 자체가 국가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존되지 않으면 사유재산조차 보존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의 보존에 필요한 대로 사유재산의 권리도 제한되고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관점이나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거나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바로 이 관점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로 판단하는 거죠. 다만 이제 군주국가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전쟁의 주인, 그러니까 군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왜냐면 왕이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왕이 백성들을 배제하고 용병을 쓰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그 땅을 뭐랄까요? 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땅을 철저하게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건의 평등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땅을 아무도 살 수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땅 위에서 상행위를 통해서만 또는 임대료를 내고 임차료를 지불하고서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최대한 기피하면서도 동시에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에 이런 부동산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공동의 권리가 곧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동의 권리 곧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권 이야기하지만 그 재산권도 결국 공동의 권리고 자유예요. 공동의 자유예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고 그 인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느라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 시민들 사이의 평등은 정치 공동체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므로
시민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기 위해 왕에게서 생겨난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귀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왕의 모든 자식에게 배우자를 취하거나 자식을 만드는 것이 허락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왕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극히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국가에서는 귀족의 수를 제한하죠. 그리고 왕의 직계가 아니면 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의 친척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계승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아예 자식을 못 낳도록 하거나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계승 문제를 복잡하지 않도록 하죠. 자,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중간에 보면 사람이 한가하면 대개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방법이 뭘까요? 바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뭔가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한가한 존재들이에요. 이 군주정에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외교와 관련해서 일을 시키죠. 외국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서 더킹 영원의 군주 여기서 보면 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당숙의 자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육촌 형제인데 육촌 형제들은 외국에 나가서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거 옛날부터 왕정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아예 시집장가 보내버리거나 딴 나라에, 그리고 아니면 외국의 외교 사절로 내보내거나 해서 국내적 위협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가하면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을 또 수를 적게 하거나 최대한 제어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재판관의 다수가 사인에 의해 선물로서 매수될 수 없을 정도로 재판관 수가 많아야 한다. 자, 우리의 경우에 재판관 수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라갈수록 뭐 재판관 수가 좀 늘어나긴 하죠. 근데 이제 홀수로 해서 뭐랄까요, 반반이 나오진 않도록 하는 뭐 이런 거 정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구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는 있는데 훨씬 더 늘릴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판관들이 다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건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고, 스피노자는 인간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매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아무나 또 재판관을 할 수도 있어요. 재판관이 무슨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만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실 매수가 되더라도요, 이렇게 비밀 투표가 보장되면 내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죠. 수도 많고 공개가 되지 않도록 또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수록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의 수가 뭐 5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50명이 이제 선거에서 누가 누구를 찍는지는 사실 표 계산해 보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찍을 수도 있고 한 명만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1인 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표를 여러 개를 주면 이게 인구수가 적은 효과가 상쇄되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투표를 하는 사람의
투표미 어떤 쪽에 표를 줬는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감출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찬반 같은 경우에도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스피노자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문제, 그리고 동시에 비밀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양면인데요.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투표할 때 오히려 책임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도 어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어떤 투표는 기명으로 해요. 그래서 역사에 누가 뭐 어떤 법안에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야 어, 훨씬 더 뭐랄까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안에서 다 비밀 투표가 좋고 다 공개 투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공개 투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떨 때 드러나는지, 비밀 투표가 가진 장점이 어떨 때 드러나는지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받는 보상도 뭐랄까 국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것처럼 또 판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재산이 곧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노리고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다 고려해서 재판관의 임기를 통해서 그 후임 재판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의해 제어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정서적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의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22절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병사들에게 아무런 봉급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결국 용병이고, 자유인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돈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제 이 주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구별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옹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자,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징병제라고 하더라도 징병된 군인에게 뭔가 복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발상에는 저는 반대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병사에게 주는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해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나 뭐냐면 그 복무를 통해서 잃게 되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할 수 있죠. 스피노자도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군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도록 해야지 돈을 위해서 싸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대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부분적으로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일정하게 무엇인가가 지불될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뭐랄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도 아예 어떤 보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뭐 여기에서만 봐도 215쪽 셋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이 정치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복무할 때 그들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관, 재판관, 총사령관 등은 자기보다 타인을 위해 더 많이 일함으로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 자, 핵심은 공평이에요. 자, 대원칙, 돈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고 자유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평등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예를 들면 자문관도 자문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문관으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총사령관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특별히 더 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전혀 뭐랄까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아요.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지만 실제로 소집되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소집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원칙, 자유를 위해서 병사가 되도록, 자유를 위해서 싸우도록 해야지 돈을 위해서 싸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쨌거나 남들보다 뭔가 더 시간을 들여서 더 노력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23절로 넘어가 봅시다. 외국인을 시민의 수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해 자, 이곳에서는요. 자, 네덜란드는 지금도 뭐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큰 사회였어요. 자, 외국인을 시민의 수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미 앞에서 얘기했고 그 자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스피노자는 특별히 외국인을 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요소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귀족 국가 살펴볼 때 한번 또 다시 교차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냐면 스피노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국민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으로 삼아야 되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도 어쨌든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뭐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거나 어쨌든 국민의 수를 늘리는 것, 인구를 늘리는 것이 곧 국력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귀족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외국인이 자꾸 늘어났을 때 이방인들이 또는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귀족들, 주권자인 귀족들이 외국의 풍습을 흉내내고 외국의 풍습을 좁는 이런 현상을 이제 문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치 공동체가 문화적 공동체여야 한다는 데에는 스피노자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 동질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스피노자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처럼 인도되어야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분열시키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문화도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민이 오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이질성의 증가를 가져와서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이끌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즉 뭐냐? 언제나 통합,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혈통상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아까 얘기했죠. 귀족 친척들 외국으로 돌려서 전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명성을 가져다주고 국가에는 평온을 가져다주는 평화의 업무에 종사하며 이게 외교 업무죠. 흩어져 있어야 함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설령 튀르크인들이 참주에게는 충분히 안전한 조치로 보이지 않았고 이것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형제를 죽이는 것이 신성한 의무일지라도 당시 튀르크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봐요. 북한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바깥으로 내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사실 튀르크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배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 있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그 권리가 그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군주 국가에는 용병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우리가 말한 이 방식으로 왕의 안녕이 충분히 지켜질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